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재미있고 감동스러운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입니다. 오늘 사연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엔 기가 막히는 일이 참 많다는 걸 여기 채널의 사연 듣고 다시금 깨달은 환갑 넘은 구독자입니다. 그런데 저도 반전 영화 못지않은 큰 사건을 겪은 장본인이에요.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온몸이 부르르 떨리곤 한답니다. 제 이야기는 기가 막히고 재밌으니 꼭 들어주세요. 저는 남편과 결혼 후 1년 만에 딸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0달 배 아파 자식을 낳은 순간이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는 건 공감하시죠? 아무튼 저는 딸아이를 낳고 제 인생 최고의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오면 나쁜 일도 오는 법인지 사랑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저 몰래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제가 곰 같은 여자여서 그런지 남편의 외도를 1년 가까이 모르고 지냈답니다. 당연히 저는 그 일을 용서할 수 없었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어도 오만 정이 떨어져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와 둘이 살게 되었답니다. 그때 제 나이 30살이었는데 주변에서 재혼을 부추겼지만 다른 남자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눈앞에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아이가 있는데 다른 사랑이 필요했겠나요? 그리고 저는 자수성가한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으로 고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재테크였어요. 주식과 펀드는 물론이고 개까지 들어 돈을 불리는 게 저의 유일한 취미였죠. 그렇게 돈을 모으다 보니 딸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15층 건물의 주인이 되었답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축하한다고 말은 해주었지만 뒤에서는 제 흉을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투기를 했네, 남자를 제대로 물었네 하는 헛소문이 돌고 돌아 제 귀에까지 들려왔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멀어진 사람들이 꽤나 많았어요. 건물주가 된 게 아주 큰 잘못이었는지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죠.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예상했던 일이기도 하고 세상 모두가 절 미워해도 딸아이만 절 사랑해주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딸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유치원에 들어가는 날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가끔 찾아오는 불행은 어김없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제 가슴이 찢어져 죽을 것만 같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딸아이를 놀이터에 두고 잠시 제 상가를 돌고 있었는데 경비실로 저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혜민 엄마, 나 옆집 지수 엄마예요. 지금 빨리 여기로 와야겠어요. 혜민이가 크게 다쳤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혜민이가 다치다니요? 그러자 지수 엄마는 제 딸과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떠났다고 일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병원을 향해 뛰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울고 있는 딸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딜 다쳤는지 잘 몰라 혜민이의 머리부터 손으로 꾹꾹 눌러봤어요. 이윽고 딸아이는 아프다고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CT 촬영을 하게 되었고 혜민이의 오른팔이 부러졌고 양다리의 인대와 근육이 심하게 손상되었다며 다리 수술이 시급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혜민이에게 괜찮을 거라 말하며 수술실로 보내주었답니다. 그리고 혜민이가 다친 경위를 지수 엄마에게 물었더니 딸아이가 친구들과 술래잡기 하다가 차도로 뛰어들었는데 냉동 트럭에 치였다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는 딸아이가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며 눈물로 수술실 앞에서 내내 기다렸습니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제발 무사하게 해달라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까지 드렸죠.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제 딸아이의 다리를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수술 후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 딸이 앞으로는 걷는 건 힘들 거라며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어야 한다고 설명하더군요. 이제 6살이 된 딸아이에게 이런 시련을 안겨주어 엄마로서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제가 딸을 데리고 나섰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제 딸을 휠체어에 타고 유치원을 거쳐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저는 매 순간 딸 곁을 지켰답니다. 다행히 혜민이는 착하고 밝은 마음씨를 가져서 저를 원망하지 않았고 친구들에게도 모난 구석 없이 아주 잘 지냈답니다. 그리고 딸에게는 훌륭한 재능이 있었어요. 하늘이 제 딸에게 미안했는지 사고 이후로 혜민이는 그림 그리는 취미를 가졌답니다. 그런데 나날이 그림 실력은 일취월장했고 미술학원에서도 미대에 합격하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혜민이는 수능시험과 실기시험을 보고 서울에 있는 미대에 입학하게 되었답니다.
공부도 곧잘 잘했던 딸아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교수님의 추천으로 유학을 계획했어요. 하지만 저는 딸을 혼자 해외로 보내는 게 마음에 놓이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다리로 혼자 지낼 걸 생각하니 도저히 보내지 못하겠더라고요. 혜민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었는지 유학기를 포기했고 한국에서 그림을 그리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답니다. 혜민아, 엄마 때문에 유학까지 포기하고 한국에 남는 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여기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나도 알아. 해외 간다고 그림 실력이 월등하게 느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가. 여기서 엄마랑 행복하게 살면서 하고 싶은 그림 그리고 살 거야. 나중에 내 실력이 더 좋아지면 엄마가 전시회나 열어줘?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전시회를 열어줄 테니 그림에만 열중하라고 일러주었고 제가 언제나처럼 딸의 두 다리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죠.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딸이 30의 나이가 되자 그동안 그려놓았던 그림이 수십 점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 전시회를 열어주기로 했고 사립으로 운영되는 미술관을 섭외해 제 딸이 꿈에 그리던 전시회를 열어주었답니다. 그리고 전시회에는 딸의 교수님과 함께 공부했던 친구, 선후배들이 모두 찾아왔고 아무런 연고 없는 손님들도 줄을 서서 미술관에 입장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 딸의 그림을 사겠다는 분들도 덜어 있어 20점의 그림을 팔게 되었답니다. 이에 혜민이는 더욱더 열정적으로 매일매일 그림에만 열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동안 연애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아이가 저 몰래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거의 딸 옆에 붙어있다시피 했는데 언제 연애를 시작했는지 알 길이 없었답니다. 뭐?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도대체 언제 남자를 만난 거야? 뭐 그냥 오다가 다 만났어. 작업실에서 그림 그리고 나오는 길에 그 남자가 내 휠체어에 살짝 부딪혔는데 미안하다면서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 물론 처음엔 거절했는데 몇 번이고 작업실 앞으로 찾아오는 거 있지. 그렇게 2번 식사했더니 나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그때 그 남자의 눈빛을 봤는데 진심 같아서 나도 마음을 열었어. 처음엔 혜민이가 남자를 만난다는 소식이 달갑지는 않았어요. 혜민이에게 뭔가를 바라거나 노리고 접근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제가 건물주이기도 하니 돈 때문에 다가왔을 거라는 생각도 배제하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행복해하는 걸 보며 제가 세상을 너무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다리가 불편한 제 딸을 순수하게 사랑해줄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은 있을 것도 같았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열고 딸의 연애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혜민이 남자친구 김우성입니다, 어머님. 영화배우 뺨치게 생긴 잘생긴 얼굴과 훤칠한 키에 정장을 입고 있는 그는 누가 봐도 반할 만한 외모였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우리 딸이 남자친구 자랑을 그렇게 하다니 이제야 왜 그런지 알겠네요. 너무 멋지세요. 아닙니다, 어머님. 혜민이에 비하면 전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예쁘고 착한 여자는 제 평생 처음이에요. 어떤 남자라도 혜민 씨를 알게 되면 사랑에 빠질 겁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겸손하고 예의도 발라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게다가 개인 사업을 크게 운영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죠. 더불어 그는 부모 없이 혼자 자랐다고 했어요. 보육원에서 성장하고 사회에 나와 악착같이 공부하고 일을 시작해 사업을 성공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없다는 말에 안타깝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딸을 반대할 부모가 없어 다행이라는 이기적인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렇게 딸의 남자친구는 6개월 동안 저 대신 혜민이 곁에 붙어 다니며 사랑을 나누었어요. 두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연인으로 보였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딸과 남자친구가 저에게 결혼하겠다고 소식을 전했어요. 저야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 그렇게 하라고 일렀죠. 필요한 건 뭐든지 해주겠다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예비사위는 제 생각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결혼 준비를 제 도움 없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혼집이며 혼수와 여러 가지 경비를 자기가 모두 부담할 테니 저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 예비사위에 대한 마음이 단단해졌고 하루빨리 제 사위가 되어 딸을 행복하게 해주길 바랐죠. 그런데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예비사위가 뜻밖의 말을 저에게 꺼냈습니다. 장모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뭔데 표정이 그렇게 심각해? 제 물음에
예비 사위는 제가 운영하는 사업에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투자자 한 사람이 투자를 철회하겠다네요. 그래서 급하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장모님이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대신 사업 수익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에 저는 잠시 고민을 하긴 했지만 이미 딸과 결혼할 남자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줄까 싶어서 그냥 돌려받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돈을 주기로 했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네, 2억 4천이 투자금인데 4천은 제가 해결할 수 있고 장모님이 2억만 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투자자가 워낙 제멋대로인 분이라 빨리 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장모님께 어려운 부탁을 드리게 되었네요. 저는 예비 사위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돈이 든 통장을 건네주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자네, 이 돈 가지고 도망가는 거 아니지? 네? 장모님도 참. 제가 돈 2억 때문에 혜민이를 버린다고 생각하세요? 혜민이는 얼마의 돈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장모님, 설마 아직도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양손을 흔들며 아니, 농담한 걸세. 얼른 투자자한테 돈이나 돌려주고 결혼 준비나 신경 쓰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사위는 신혼 아파트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는데 결혼식 이후에 완공이 된다며 그동안 저와 같이 지내자고 했답니다. 저야 너무 좋으니 얼마든지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고요. 그리고 예비 사위는 정확히 2주가 지나고 저에게 2억의 돈을 갚았어요. 장모님, 회사 수익금이 나왔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제 저를 믿어주시는 거죠? 벌써 갚는 거야? 그리고 나는 자네를 진작부터 믿었어. 지난번에 내가 한 말은 농담이니까 잊어버리게. 그렇게 빌려준 돈을 빨리 받으니 예비사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능력이 출중하게 보였습니다. 한편 딸아이는 화실과 집을 오가며 짓는 천사의 미소는 저에게 여한이 없을 만큼 기쁨을 주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에 심취해 이렇게 웃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 생각을 하니 제가 참 어리석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장애가 있다고 사랑다운 사랑을 못 받을 거라 판단했던 제가 한없이 부끄러웠답니다. 그렇게 예비사위와 딸아이는 결혼 준비를 모두 마쳤고 대망의 결혼식만 일주일 앞으로 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사위의 사업장에 또 문제가 생겼는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장모님, 또 이런 이야기 꺼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 사업 파트너가 해외로 이민을 간다며 지분을 모두 저에게 넘기겠다네요. 저에게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는 바람에 그 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께서 마지막으로 손 좀 벌리면 안 될까요? 제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꼭 갚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야 지난번처럼 예비사위가 금방 갚아주겠거니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사업하게 되면 문제가 자주 생기는 법이지. 내가 그걸 모르겠나. 이번에는 얼마나 필요한데? 네, 5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3억이랑 합해서 지분을 넘겨받으면 확실히 정리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장모님. 그래서 전 아무 의심 없이 예비사위에게 그 돈을 전달해주며 급하게 갚을 필요 없으니 결혼식에만 신경 쓰라고 일러주었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저와 딸아이는 이른 새벽에 샵으로 가서 메이크업과 헤어를 하고 나왔어요. 저는 새로 산 한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도착했답니다. 그리고 예비사위는 먼저 나와서 예식장을 돌아보며 문제점이 있는지 살피고 있었어요. 자기야, 왔어? 장모님도 오셨어요? 드디어 오늘이네요. 혜민이와 제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귀하게 키운 따님을 저에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별말을 다 하네. 자네야말로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네. 지금의 마음이 절대 변치 않길 부탁하네. 그리고 저는 혜민이를 데리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드레스샵 직원들이 다리가 불편한 딸에게 웨딩드레스를 입혀주는 걸 구경하였고 곧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 딸의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혜민아,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너 시집가면 잘 살아야 해. 엄마는 널 위해 사는 거 알지? 네가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하니까 꼭 명심해.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딸아이가 가냘픈 손으로 제 눈물을 훔쳐주었어요. 엄마도 참. 신혼집 완공되기 전까지 같이 살 건데 벌써부터 이렇게 울면 어떡해. 그리고 엎어지면 코앞에 닿는 곳에 살 텐데 매주 보고 살 거 아니야.
사실 엄마 나 시집 보내고 안 볼 생각이었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 엄마는 죽는 그날까지 너의 수호천사가 될 거야. 김서방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매일 감시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며 눈물 콧물 범벅이를 한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전하고 신부 대기실에서 나왔어요. 곧 화장실에 도착한 저는 화장이 지워질까봐 세수를 하지 못하고 휴지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제 마음을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감정이 드는지 말이죠. 그렇게 저는 화장실에서 오랜 시간을 나가지 못하고 자꾸만 흐르는 눈물만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화장실 밖에서 사위의 친구들이 하는 대화를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되었어요. 야, 로빈 아주 좋아 죽는구만. 저 자식 완전 대박났어. 이번 공사는 스케일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로빈은 일단 잘생겼으니까 어딜 가도 먹히나 봐. 야, 부러워 죽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번 공사 제대로 망쳤다고 맨날 술만 푸더니 이번엔 6개월 넘게 준비해서 제대로 막을 내리게 생겼다니까? 저는 두 사람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로빈이 누구인지 모르는 건 물론이고 공사를 성공했다는 말도 무슨 뜻인지 몰랐죠. 사위 친구들이 지목하는 로빈이 제 사위가 아닐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어지는 대화가 저를 신경 쓰이게 만들었어요. 이번 공사비로 얼마나 벌었대? 로빈한테 들은 거 있어? 글쎄, 대충 들은 것 같은데 큰 것 4장인가 5장인가. 아무튼 로빈 인생에서 스케일이 제일 크다고 했어. 그러니까 6개월 넘게 준비했겠지. 이때부터 저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사위에게 빌려준 5억을 두고 하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런데 공사니 뭐니 하는 말을 이해 못해 머릿속이 뒤엉켰답니다. 그때 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화장실 앞에서 대화하던 친구들과 마주한 거죠. 너희들 언제 왔어? 왔으면 형님한테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이야, 로빈 이 자식 때깔 봐라. 공사 성공했다고 입이 귀에 걸렸네? 그제야 저는 로빈이 사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사위 친구가 또 입을 열더군요. 로빈, 너 얼마나 먹은 거야? 제대로 대박 터뜨린 거 맞지? 헛발 로빈이 아주 출세하셨구만. 그동안 등쳐먹었던 여자들과는 급이 다르다면서? 그럼 그전 여자들과는 비교도 안 된다. 내가 공사 친 돈이 자그마치 5억이다. 이건 내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큰 공사란 말이야. 내가 저 못난이 장애인 꼬시는데 얼마나 해먹은 줄 아냐? 예쁘지도 않은 기집애가 얼마나 튕기던지. 장애인인 주제에 나 같은 남자를 만나면 얼씨구나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하튼 너무 안 남아서 한 달 동안 순정남 연기로 겨우 꼬셨잖냐. 그리고 몇 달 동안 휠체어 밀어주면 멜로 영화 좀 찍었지.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더라. 걷지도 못하는 게 꼴의 여자라고 말이야. 그 다음에는 장모한테 말도 안 되는 투자자 썰 좀 풀어서 2억 받은 다음에 다시 되갚아서 신뢰감 좀 주고 다시 5억 빌렸지. 신혼여행 갔다 와서 갚는다니까 천천히 갚으라네. 무슨 건물주가 그렇게 순진하냐. 이거야 원 시군죽 먹기 그 자체라니까. 그제야 저는 사위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술집 종업원 출신의 여자들 등쳐먹는 사기꾼이라는 걸 말이죠. 이에 저는 부하가 치밀었고 당장이라도 저 자식의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끝까지 듣고 차근차근히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자 사위 친구가 말을 이었어요. 야, 그러지 말고 건물주 사위로 사는 건 어때? 그럼 평생 돈 안 벌고 놀아도 되잖아. 그래, 우리라면 그냥 건물주 사위로 평생 살겠다. 그럼 5억이 아니라 50억도 뽑아먹을 수 있잖아. 그들의 대화는 저질스럽고 추악했습니다. 아주 끼리끼리 놀더군요. 여하튼 친구들의 말에 사위라는 놈이 대답하더군요. 니들이 그래서 아마추어라는 소리 듣는 거야. 우리 같은 선수들은 철새처럼 살아야 돼.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무조건 탈이 난다니까. 내가 재작년에 1억짜리 공사하려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여자 집에 들어가 살게 됐잖아. 집도 부자라서 평생 벗겨 먹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정체 발각되고 혼인빙자 간음죄로 학교에 다녀왔잖아. 그때 아주 큰 교훈을 얻었지. 어쨌든 우리는 정해진 만큼만 먹고 튀어야 한다고. 꼬리가 길면 무조건 발표. 나는 오늘 결혼식 끝나고 장애인 신부 측 축의금까지 털어서 튈 거야.
장모가 건물 주니 축의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어디로 튈 건데? 어디 가서 잠수라도 타려고? 일단 부산에서 놀고 먹다가 잠잠해지면 또 큰 건 터트려야지. 인생은 한방 아니냐. 그 말의 끝으로 사위라는 사기꾼과 친구들은 화장실 앞에서 사라졌고 저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고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객들의 축하 속에 저는 혼주석에 앉게 되었고 주례자와 사회자가 각자 위치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결혼 시작을 알렸고 힘차게 신랑 신부 입장을 외쳤어요. 이윽고 사위가 제 딸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행진을 하더군요. 그때 저는 오랜만에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환갑이긴 했지만 10대 때부터 대학 때까지 유도를 해왔던지라 아직 기술을 잊지 않고 있었죠. 사위와 딸아이가 주례자 앞에 도착할 무렵 저는 무대를 향해 껑충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하객들은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딸과 사위 역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장모님, 갑자기 왜 올라오셨어요?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 거요? 아니, 할 말은 딱히 없는데 자네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올라왔네. 제 대답에 사위는 실실 웃으며 저를 안아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한 손으로 사위의 넥타이를 또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벨트를 잡았습니다. 이때 사위가 엄청 당황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사위놈을 번쩍 들어서 업어치기를 했어요. 오랜만에 하는 유도 기술이었는데 아주 잘 들어가더군요. 이윽고 바닥에 엎어진 사위의 팔을 등 뒤로 꺾었습니다. 이에 하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경악하는 소리를 내질렀어요. 주례자와 사회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놀란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고 사위는 장모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 호빠 자식아, 네가 감히 내 딸을 가지고 놀고 내 돈을 꿀꺽해? 게다가 축의금까지 가지고 튀겠다고? 그런데 어쩌냐, 이제 네 계획은 모두 끝났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 어디서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팔 좀 풀어주세요. 대화로 풀자고요. 하지만 저는 사위의 팔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객들이 무대로 난입하며 저를 말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힘이 워낙 좋아서 아무도 저를 제지하지 못했어요. 이윽고 제가 신고한 경찰들이 예식장 안으로 들어왔고 사위 손목에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말하더군요. 이 자식 이거 감방 다녀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사기를 치냐? 넌 집행유예 기간이라 조사할 것도 없이 바로 구속이야. 모든 게 끝났다 싶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딸의 얼굴과 마주했어요. 저는 딸아이를 위로하려고 다가가 제 품에 안았답니다. 그러자 혜민이는 엄마 미안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이런 나쁜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하고 자책을 하더라고요. 저는 딸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네 탓이 아니야. 하고 말해주었고 다음에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덧붙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결국 엉망이 된 결혼식을 모두 지켜본 저의 지인들이자 하객들은 저에게 주저리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건 상처받은 딸이 유일했으니까요. 저는 신부 대기실까지 딸을 데리고 들어가 드레스를 벗기고 일상복을 입혔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의 말을 건네주었죠. 그리고 저희 모녀는 경찰서에 피해자 진술을 하기 위해 찾아갔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다행히 사기꾼이 제 돈을 쓰지 않고 통장에 보관하고 있어 몰수해서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또한 감옥에서 푹 썩을 거라며 일러주었답니다. 결국 제 딸과 저에게 사기를 친 그놈은 집행유예 기간에 사건을 저질러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네요. 그렇게 저는 사기꾼에게 제대로 복수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아이는 집에만 박혀 있었어요. 화실에서 그림 그릴 정신이 없다며 당분간 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예전에 딸의 유학을 막은 게 생각났습니다. 혜민아, 엄마가 너를 우물 안에 개구리로 키운 것 같구나. 네가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한 이유가 모두 이 엄마 탓인 것 같아. 네가 못다 이룬 꿈을 이뤄보지 않을래? 유학을 다녀와서 교수가 되고 싶다는 너의 목표를 이뤄보지 않을래? 정말이야 엄마? 내 걱정 안 하고 지낼 수 있겠어? 물론 그렇지 않지만
저는 딸을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혜민이는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했고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한 달 뒤 공항으로 배웅을 나간 건 저는 딸에게 하루에 한 번은 꼭 전화를 달라고 했어요. 우물 안에 가두려는 게 아니라 무사한지 알고 싶었으니까요. 혼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게 안심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딸아이는 프랑스 파리행 비행기를 타고 떠났고 하고 싶던 공부와 여행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혜민이는 저와 약속한 대로 매일 전화통화로 안부를 전했어요. 다행히 혜민이가 다니는 학교가 휠체어가 오가기 편한 건물이어서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다고 전해 마음이 놓였답니다. 대학원 4년 과정을 공부하고 있던 혜민이는 2년이 지나고 한국에 들어오기로 했어요. 제가 프랑스로 가려고 했는데 매번 딸아이가 한국에 온다고 해서 참고 있다 보니 2년 만에 딸아이를 만나게 되었죠. 저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 빤히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 후 혜민이가 손을 흔들며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혜민이의 휠체어를 믿는 남자가 있었어요. 저는 비행기에서 내려 도움을 주는 외국인이구나 생각했는데 제 딸과 너무 다정해 보여 연인 사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답니다. 일단 오랜만에 만난 딸을 품에 안고 고맙고 잘 왔다고 인사를 나누고 딸아이의 뒤에 서 있는 외국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엄마, 나 유학 중에 만난 남자야. 미국 사람인데 나처럼 그림 공부하려고 프랑스에 왔어. 인사해, 제임스야.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멀뚱멀뚱 외국 남자를 보았고 그는 저에게 손을 흔들며 영어로 샬라샬라 인사하더라고요. 여태껏 제 입으로 영어를 해본 적 없는 저는 손만 흔들며 인사를 나누었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죠. 얘는 아무리 좋은 남자라도 나랑 말은 통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걱정 마, 엄마. 제임스 좋은 사람이야. 나랑 같이 한국에서 교수가 될 거야. 그리고 벌써 제임스 부모님한테도 인사도 드렸는걸? 그리고 혜민이는 이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며 꼭 제임스와 결혼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임스와 말이 통해야 제 딸을 사랑하는지 묻거나 사기꾼이 아닌지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여하튼 저는 제임스를 집으로 데려가 한국 밥상을 차려주었어요. 그런데 생긴 것만 외국인이지 식성은 한국 사람 못지 않았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딸아이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기도 했는데 저는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 바디랭귀지를 했네요. 그리고 제임스는 어설픈 한국말로 혜민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혜민이에게 좀 더 두고 보고 결정하자고 통역해주라고 했죠. 그렇게 며칠을 저희 집에서 머문 딸과 제임스는 다시 파리로 돌아갔고 딸아이는 지속적으로 저에게 제임스의 안부를 전하며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저는 몇 번을 거절했지만 딸아이의 단호한 결정에 두 손을 들고 말았고 유학을 마치고 제임스와 그의 부모님이 함께 귀국했네요. 사돈 측은 저를 배려하려고 결혼식을 한국에서 하기로 했다고 전했고 예쁘고 귀한 딸을 나의 아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제임스가 사기꾼이 아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멋진 남자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고 얼마 뒤 제 딸과 제임스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딸과 사위는 다른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데요. 착한 사위가 딸아이의 픽업을 다 해주며 많이 아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주 딸의 신혼집을 둘러보면 사위가 늘 식사를 챙겨주고 있었고 딸아이의 발까지 씻겨주는 걸 제 눈으로 보았네요. 이렇게 제 딸을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면 어느 인종이든 상관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저는 아직도 사위와 바디랭귀지로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그리고 딸아이와 사위는 아이 가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지 아직은 소식이 없네요. 그런데 아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딸이 행복한 걸 보니 저는 더 기대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겪었던 사건과 결말을 재밌게 써본다고 썼는데 재밌었죠? 그럼 제 딸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꼭 남겨주세요. 제 딸도 여기 채널을 자주 듣는 팬이랍니다. 그럼 저는 물러갈게요. 오늘 사연도 잘 들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상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이었습니다.